난민의 이동의 자유를 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택 그 미군기지 철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주도, 서울, 경기도 이적에 있던 난민들, 그 다음 좌파들이 죄다 평택으로 또 거주지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주민투표할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즉 사람 동원하려고 이 난민 문제도 이동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고, 인권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시체팔이, 인권팔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즉 코민텔은. 그리고 이제 선거 조작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03년 6월 26일인데 한틀 시스템 필리핀 전자개표기 수출 본계약 체결이라고 나온 건데 이게 2003년이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일 거예요. 그때 그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필리핀에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이 됐다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최초로 쓰인 게 언젠지? 지금 전자개표기로 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이번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렇게 쭉 다 전자개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전자개표기 제도 누가 도입했는지 아세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그때 썼던 게 최초로 쓰였던 게 전자개표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2004년 10월 16일인데 작년 대선, 이 작년은 지금 2017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개표기 납품비리라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할 때도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좌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를 얽혀가지고 그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업체 선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리 사건이 그 적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쓰였던 이 전자개표기는 이미 시작 때부터 납품 비리라든가 이런 비리도 있었고, 그 단순히 납품 비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4년 4월 11일 뉴스인데 여기를 보면요, 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또 필리핀으로 수출을 할 때 뭐 납품 비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요거는 그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99.9995%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 기계는 필리핀 선관위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집계와 합산 수치를 알아낼 수도 없고 선관위가 입력 후 추가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다. 이 기계는 법률이 요구하는 개표, 합산의 감시 추적 결과를 출력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자동 개수 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성급히 사용하려고 하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심각하게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계약 체계를 불법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품 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자개표기 자체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닐까라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70%가 전공로 출신이랍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얘네들은요, 민노당 창당 주체 세력입니다. 얘네들 다 민주노총하고 연결된 애들이에요. 민주노총.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좌파 일색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좌파 일색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서 전자개표기도 비리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조작이 가능한 기계를 좌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그러니 걔네들 입장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 에? 그래서 이슈 진단, 말 많은 전자개표기, 이번엔 서류 위주 수출 의혹, 필리핀 수출하면서 실적 증명 위조,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이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이건 시스템클럽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데인데 좀 제가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때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데이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개표 소모원 수가 쭉 써 있고, 뭐 전자개표기 수, 뭐 전자개표기 수 이게 쭉쭉 써 있는데, 뭐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관 확인을 실시했는가인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던 시기, 즉 노무현 정권 때 실시 안 했네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관 확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백내묶음 실시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했어요. 개표 참관 노무현 대통령 뽑힐 때는 안 했, 참관 불능이었어요. 그리고 우파 갈 때는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파가 대통령이 되던 시기에는요, 온갖 거를 다 해서 마치 공정선거라는 명목으로 해서 할 거 다 했지만은 정작 자기네들이 선거에 유리하게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요. 아니, 전공노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 좌파 애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쓰면서 김대중 정권 때 온갖 납부 비리로 만들어진 조작 가능한 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에는 유관 확인도 하지 않고 개표 참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경제를 폭삭 말아먹어서 노무현 정권 끝났을 때 얼마나 분위기 험하고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그 온갖 비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온갖 그 구실을 잡아가지고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하네 하면서 해서 결국은 떨어졌지만 그때는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가 선거에 당선되기 유리할 것 같다 싶을 때는 온갖 거를 다 감시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 안 했다는 게 또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이번에 지방선거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는 유관 확인 실시했나요? 안 했죠. 개표 참관 했나요? 안 했죠. 또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 공무원 노조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집단인지 한번 걔네들 홈페이지를 가보자고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거기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박근혜 적폐, 공직사회 성과 연봉제 확대에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 민주노총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박근혜의 적폐인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2016년 1월 공직사회 성과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98%가 도입을 반대하고 94개 지부 1만 8천여 명의 조합원이 400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균등 분배에 참여하였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의 광화문 탄핵 촛불에도 성과연봉제 5급 전체 확대를 위한 공무원 보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장차 6급 이하 전체 직급 연봉제 도입에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민주노총. 그렇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반발과 사회적 저항이 확대되고 국정농단 폭로로 노동법 개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남발하여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했다. 지금은 탄핵당한 박근혜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70%를 차지하는 전국 그 공무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하고 한패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 얘기하는 거야? 결국 그 성과연봉제라는 건 뭐예요? 나 일 열심히 안 하고도 돈 많이 받겠다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폐 이런 걸로 몰면서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박근혜 대통령 비리 있다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성과 공무원 성과 그 지급제도 다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결국 뭐예요? 밥그릇 싸움 한 거예요. 밥그릇 싸움. 자기 밥그릇. 공무원이니까 대충대충 일 안 하고 대충대충 월급 많이 받고 연금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성과하자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이 챙겨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방식 아니에요. 공무원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철밥그릇이다 보니까 일이 효율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내려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왜냐?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무원들은요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비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많이 늘리게 되거나 공무원이 많은 월급을 가져가게 되면요 국민 세금이 뭐 다리를 깐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살 때 보조금, 장학금,
그 다음 각종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할 때 돈을 쓰질 못하고 다 월급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는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즉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효율성을 일부러 부수고 있죠. 그러면서 공무원의 숫자를 오히려 늘려가는 쪽으로 가죠. 왜? 그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걔네들 다 노조 가입시키거든요. 노조 가입시켜서 걔네들 뭐예요? 반정부 활동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민주노총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습니다. 왜?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무조건 월급에서 탁탁 빼가지고 바로 그냥 그 노조 통장에 법인카드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상납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즉 상납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 시스템은 효율적이 되는가? 비효율적이 되는가? 비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돈들을 노조에게 줘서 노조가 더 부강해지고 그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그 다음 정부, 일반 국민들을 다 뒤흔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깡패 정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 햇볕 정책에 대한 무슨 대변? 뭐 이런 식의 아까 책이 있었죠? 그 책의 그 내용을 읽고서 제가 이번 문재인 정권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놓은 그 도표인데 제가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당시의 민주당, 예, 그 패턴을 보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시기는 언제였느냐? 김대중 정권 말,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말에 그 당시에 그 대북 관계는 이건 민주당 정권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북적이었고 지금도 친북적입니다. 과거에도 햇볕 정책했고 지금도 북한의 핵 개발도 다 무시하고 퍼주려 하잖아요. 대미 관계 적대적이었어요. 지금도 적대적이에요. 그 다음 대중관계 친중적입니다. 지금 정권 친중적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사일 배치, 김대중 정권 때는 MD 플랜이라고 해서 미사일 디펜스 그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사드 배치 반대했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즉 반미 여론 형성시키려고 하는 어떤 촛불대포가 크게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느냐? 김대중 정권 때는요, 여중생 압사 사건이 나고 나서 엄청나게 큰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에는 뭐 때문에 했어요? 세월호. 그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촛불 집회하면서 사회주의가 답이다, 막시즘, 마르크스 사회주의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김대중 정권 때 무슨 일이 났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바로 북한이 예멘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도 예멘이랑 북한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같죠? 그리고 전자개표기 김대중 정권 때 사용했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그때. 그리고 이번에 어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때 당연히 전자개표기 사용됐습니다. 좌파에서도 전자개표기가 그 조작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김어준의 옛날 때 파파이스라든가 낙곰새에서도 나왔죠? 좌파들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옛날 때도 똥볼을 많이 찼지요. 자살골을. 그때 당시에도 그 뭐였더라? 그 댓글 여론 조작 있다고 여론 불러일으켰다 드루킹 나가지고 지금 역공당했죠? 근데 이미 그때도 그 방송 때 저도 그때 봤거든요. 전자개표기 조작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 방송 나중에 한번 파파이스에서 가서 보십시오. 설명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좌파들도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이번 정권 때도 또 똑같이 전자개표기 썼습니다. 수개표 안 했어요. 일이 뜨는 거예요. 즉 이러한 좌파 정권의 시나리오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민주노총 세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일이 어려운데도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면서 정작 한국인들의 발언권을 없애는 일들을 좌파 정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좌파들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이 좌파들이 없애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왜 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오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오랫동안 못하니까 노총각 노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령화도 일어나고 나중에라도 뭐 어리버리 뭐 일을 하던 좀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봐야 나이가 30, 40에 결혼하니 애를 낳아야 한 명 낳거나 못 낳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직업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좋은 직업이 없어서입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의 정의는 뭐예요? 대기업이라고요. 근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게 뭐죠? 대기업 때려잡기죠? 대기업을 때려잡아갖고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은 좋은 직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될까요? 개선될까요? 심화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젊은 애들,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대기업 때려잡기, 그 다음 반미 정책, 이런 거, 그 다음 친중 정책 써서 난민자들 왕창 들여갖고, 지금 노가다 하면은요, 한 달에 500만에서 1000만원까지도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런데 그러한 직업들을 죄다 지금 조선족들한테 뺏기고 있죠. 중국인들이랑.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눈 떠서 그럼 나 육체노동이라도 할래? 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한국 청년들은요, 이제 더 이상 공사판에서 일도 못합니다. 왜? 조선족들이 다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가봐야 상납금 바치고 일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한테. 고소득을 벌지 못한다고요. 이런 지금 구조가 저 밑에 저변서보다 하나씩 쌓여 올라오고 있어요. 즉,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만 보면 깜빡 죽어서 못 살고 셀카 찍고 난리를 치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 보신탕이 되기 직전에 개와 닮아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보신탕 먹을 때 여름에 어떻게 하냐면요, 개 끌고 올라가요, 산에. 그럼 개 끌고 올라갈 때 그 개를 죽여서 갖고 가냐? 아닙니다. 살려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거 들고 가려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산에 산책하러 갈 때 개 이렇게 산채로 데리고 딸랑딸랑 가는 거, 개는 좋다 해달라고 따라가요. 애교 부리고 앙 떨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 경치 보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출출해지면 그때 개를 잡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딱 그 개를 닮아 있어요. 왜 좋다고 헤헤거리고 그렇게 껌뻑 좋은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권을 뺏어가고 있는데 뭐가 좋지?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해요. 우파애들 뭐 비리 어쩌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극단적인 예. 왜? 우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부패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대기업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고액 연봉을 주는 우파 정권이 좋아요? 아니면 깨끗한 척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좌파 정권이 좋습니까? 제가 왜 깨끗하지 않지만이라 얘기했냐면, 좌파 애들도 지금 다 온갖 비리 사건 다 저지르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깨끗하게 보여줄 뿐이지. 말로만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파 집권 때는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뭐예요? 취업이 가능하고, 어디 다른 일자리를 하든 뭔가를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민도는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았으면 이제 눈치챌 만도 한데, 지금도 그런 거에 속아 남는다는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제 방송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른 우파 채널 방송들도 많이 보면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자각. 사람은 살면서 실수합니다. 그 부자가 되면 첩을 거느릴 수도 있고 세컨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왜? 내 사생활에 관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에 끼친 거 없잖아. 그 사람이 부인이 2명 있건 3명 있건, 그 사람이 어디 딴 데 돈을 삥땅 치건,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상관 안 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 이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냐예요. 근데 지금 좌파 정권은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 제가 사는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기술 전부 중국에 팔아먹고, 우리나라 기술들 다 팔아먹고, 그 다음 자본 전부 다 중국에, 외국 사람들 다 빠져나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중국에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다 꼬라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각종 복지, 의료보험, 연금 이런 데 써야 될 돈들을 전부 중국에게 상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좋다고 헤헤거리는 거는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기 마리아나에 취한 캘리포니아의 미국인과 지금 좌파들 논리에 지금 그 세뇌돼서 지금 뻐꾸기처럼 반복하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그 정신 연령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죠. 현실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난민 문제를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장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좌파들이 꿈꾸는 20년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그 일종의 전초전으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파 정권은 우파 그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만 공유하지 마시고 좌파 사람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하십시오. 왜? 좌파 정권이 공산당이란 걸 몰라가지고 지금 지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제코미테란으로 옮긴다는 걸 안다면요, 절대 좌파 정권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파에 비리가 있고 부패 있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공산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은 우파의 부패를 계약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청소를 해야 된다면 좌파의 공산주의자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자꾸 극우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극우라고 불리려면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정도가 돼야 극우예요. 이런 정도의 방송을 하면서 극우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극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